다섯 번째는 주제가 코로나 예방과 관리, 초과 사망 감소를 위한 새로운 재정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두 분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오주환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면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의 교수로 있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위원회 위원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발표하실 분은 박재현 교수인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두 분 이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오주환입니다. 아까 맡은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2개 위원회 위원장은 전직이고요, 현직은 아닙니다. 우선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문제가 비용이 아니라 우선 결과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구조의 원칙이란 룰 오브 레스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논의한 주제인 체계화하는 문제, 시스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 팬데믹 해저드가 계속 존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체계화된 논의는 좀 다른 차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비용 효과성을 포함한 사회적인 그런 가치 결정의 중요성이 바로 시스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논쟁을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과 웰스, 헬스 앤 웰스 간의 서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2020년도에 3차 유행 때쯤에 이제 있었던 데 비해서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헬스, 목숨을 구하는 데 너무 노력하다 보면 사회적인 부를 잃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소셜 웰페어 전체로 보면 꼭 이익이 되는 것만 아니니까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헬스에 대한 투자가 선제되지 않으면은 웰스도 결국 로스된다라고 하는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지금 회장이 되신 마틴 맥키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주장이 이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주장이 맞게 된다면 웰스가 헬스랑 트레이드오프가 관계가 형성이 실제로 된다면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모탈리티가 높아지게 내버려 두면은 거꾸로 웰스 게인은 GDP 로스는 적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GDP 로스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헬스, 모탈리티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관계, 우상향 곡선의 이런 방식의 그래프가 기대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영국 의사회 회장이 되신 매트 맥키 교수의 주장 그룹은 반대로 이 두 개의 시너지 관계가 있어서 헬스에 대한 투자가 바로 웰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헬스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게 되면 거꾸로 웰스도 원하지 않는 대로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도형화 하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웰스 게인, 그러니까 GDP 로스가 없이 더 오히려 GDP 성장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방향에 있으려면 거꾸로 모탈리티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탈리티가 높아지면 GDP 로스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초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로 한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이제 소셜 밸류를 쳐다본다고 한다면 아마 유명순 교수 팀께서 지속된 팬데믹 기간 내내 소셜 밸류를 물었는데요. 특히 이제 두 번째 해에 물었는데 우리는 이 생명, 헬스랑 웰스, 사회경제적인 그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 조사인데 두 개 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려면 어떻게 공유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면 아까 첫 번째 가정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두 개의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주장처럼 이게 시너지 관계에 있다면 균형점이 아니라 헬스 시스템을 강화해서 헬스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사망률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면 웰스의 게인도 같이 얻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결과는 아까 이종훈 교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듯이 팬데믹 첫 해 결과는 모탈리티를 줄인 나라가 GDP 로스도 훨씬 적었습니다. 반대로 모탈리티가 높았던 나라가 GDP 로스도 컸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가 있는 관계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지 두 번째 다시 한번 검토해봤는데 여기서는 코릴레이션이 서로 없었습니다. 적어도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다는 실증적 증거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커서 우리는 헬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는 것이 웰스로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이제 다뤄볼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논쟁 중에 하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의료 대응과 지역사회 대응이라고 한 예방과 치료 분야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대해서 주장했던 한국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서 9월 사이쯤에 이제 등장한 주장인데요. 고위험 중환자 중심 대응 혹은 의료 중심 대응, 의료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독감처럼 대응하는 것 정도로 하고 의료의 중환자 그 병상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사회 언제까지 트레이싱을 하고 있을 거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거기에다 자원을 너무 쏟다 보면 의료 대응이 낮아져서 결국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알라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정책은 이런 주장은 정책화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되었습니다. 환자를 독감의 경우처럼 재택 격리를 독감은 하진 않죠. 근데 그걸 빼고 나서 그리고 코비드에서 재택으로 전환했지만 격리 시스템을 환자는 격리 시스템을 유지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 그룹에서 주장하신 바처럼 실제 이제 총리실에서 이 방향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이제 카운터 아규먼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방과 치료 분야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시너지 관계이기 때문에 예방 분야가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오히려 시스템 부담을 치료 시스템에 가는 중환자의 발생 수를 줄여서 치료 시스템 부담이나 오버플로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더욱더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소 내부의 일간에는 그 넌 코비드와 코비드 사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우리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기관 내에서도 코비드에 집중하다 보면 넌 코비드 쪽의 병상이나 인력을 빼앗기게 돼서 넌 코비드 쪽에 서비스 디스럽션이 있을 거다. 혹은 이제 콜라테럴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염려를 알라밍을 했습니다. 그 카운터 아규먼트 그룹에서는 실제로 이제 의료 대응 그룹이 주장한 바대로 정책화되었고 실제 행정명령 아까 신상도 교수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적어도 있었던 그런 행정명령 때마다 병상 수가 코비드를 중심으로 한 코비드 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병상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잘 지켜졌고 이행이 돼서 9개 대학병원에서 도와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행정명령 직후마다 이렇게 실제 병상 수가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 수도 위에 붉은색이 코비드 입원 환자고 녹색이 이제 넌 코비드 입원 환자인데 두 개 다 코비드 입원 환자 병상이 실제 환자를 보는데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넌 코비드 부분은 어떤 병원들은 그게 줄면서 이렇게 코비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어떤 데는 그 넌 코비드 환자 입원 역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늘릴 수 있었던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신상도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처럼 넌 코비드 환자 입원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늘릴 수 있는 데는 어떤 일정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콜라테럴 데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이제 분석이 끝난 그 발표 자료, 그 질병청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 저희 서울대 같이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보면은 외래 서비스 전체 넌 코비드 합친 그 콜라테럴 데미지를 보니까 내원일수로 보면은 그 팬데믹 때 좀 떨어졌지만 그 투약일수 전체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네이처 메디신에서 10개국 공동 연구한 데서도 한국에서는 이게 그 차이가 디스럽션 수준이 별로 없었던 것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계속 이게 잘 유지되고 있었던 데 비해서 입원 서비스에서는 디스럽션이 있었고 팬데믹 초기에 있었는데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2021년도 여름과 가을에 겨울에 걸쳐서 행정명령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ICU의 확충, 의료 대응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의 결과로 사실 넌 코비드 부분의 콜라테럴 데미지가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돌아보면 팬데믹 첫 1.5년 동안에는 보건소 부문에 코비드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활동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결과로 그 시기에 코비드 넌 코비드 합친 액세스 모탈리티 액세스 모탈리티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이제 그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있었던 이런 식의 의료 대응이 이제 실제 정책화되었던 이 시점에서는
코비드 부분의 병상 집중 그리고 인력 집중이 그 현실화되었는데 넌 코비드 부분이 이제 아까 디스럽션 된 걸 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코비드 부분도 아까 김동현 교수님이 안타깝게 여러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주신 오히려 이때 그 바이러스의 레살리티는 가장 낮다고 안심하고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까지 막 불렀던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사망은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높게 우리가 만났는데요.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넌 코비드 포함한 초과 사망 전체에서도 이 시기가 아주 급증하는 초과 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초과 사망 규모는 매우 커서 약 2022년 현재 상반기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이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초기의 성공적인 결과 그리고 후기의 이 미흡한 결과 이 두 개의 상이한 결과가 한 개의 시스템 속에서 나왔다는 점,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이 또 한 번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증적 근거이자 가슴 아픈 실증적 근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리고 이 앞으로의 그 시스템화하는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특히 재정적 부분에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한 센텐스로 종합하자면 아마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을 서로 높여서 유연한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 정부와 민간기관, 그다음에 뭐 3차 기관, 1차 기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신 분권형 방식으로 중앙에서 한 번에 결정해서 모두가 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핵심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인 시스템 리폼 인센티브 페이먼트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붙여서 2년 전에 의학 할리먼 때 그 심포지엄 때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같은 개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지역사회 이게 지금 제가 업데이트한 슬라이드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보면은 그 공기 감염으로 인한 이제 팬데믹 X가 공기 감염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비드 때 있었던 그대로 해보면은 이게 개인 간의 위생이 좋아지면서 호흡기 질환의 그 서비스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기 질환 사망률도 급감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 수입을 얻는 피포 서비스 체계 하에 있는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들은 거의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크라이시스가 대부분 왔습니다. 그게 반영됨으로써 이제 소아과 전공의 모집률이 전국 여러 과에서 최하위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시기에 보건소에서는 오버로드로 그 과로사한 직원이 생겼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한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극단적인 비율 지역사회 내에서 한쪽은 이제 과소진료로 한쪽은 과부하로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이런 체계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일정한 인구 기반으로 인두제적인 그런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 예산 하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실비 그리고 결과에 따른 일정한 성과 연동 그 보상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것을 넣는 예산을 작동시킨다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은 텍스로 제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을 이렇게 예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한다면은 목표를 계속 중간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여러 연구자들이나 교수들이 그 여러 대학에 걸친 교수들이 같이 뭉쳐서 연구 프로젝트를 3년짜리 국책 연구과제 한달치 이런 때랑 똑같이 고정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가변적인 그런 실비 그리고 성과 보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다 넣어서 목표를 계속 재원을 대는 건강보험과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중간 관리하면서 실제로 실행하는 프로페셔널 프랙티셔너들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이걸 달성하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그 협력의 정도는 범위는 이제 코비드 같은 코비드 X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호흡기 질환 전체로도 확장할 수 있고 이들의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범위는 점차 더 넓혀질 수 있습니다. non communicable disease를 확장할 수도 있고 응급사고, 암까지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소이용과 과다이용의 여러 가지 크라우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밀팅아웃 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논의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이제 최대로 모든 건강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본격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그런 그룹
그 보상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카운터블한 그런 보건 체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잘 대응하게 되면 지금 슬라이드 업데이트된 게 빠져 있는 거 구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중환자 의료 대응 부분은 대학병원들이 전국을 1개에서 5개 정도로 1000만 명급 정도 이상의 단위를 커버하는 그런 중환자 대응 체계를 연합해서 꾸리게 된다면 예컨대 1000만 명짜리를 커버하는 5개 정도의 권역 대권역으로 혹은 그보다 더 큰 2,500만 정도를 한 2개 권역으로 해서 대학병원들끼리 아마도 국립대학병원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이제 2그룹, 3그룹 혹은 5그룹 정도 나누게 된다면 거기에 일정한 인두제적인 재원을 드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논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올라오는 만약에 1000만 명급으로 한다면 한 50개 정도의 시군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의뢰되는 중증 환자들을 이제 상대하는 널 관리하는 비용을 그 안에서 활용해서 아까 같이 고정급과 그다음 고정비용과 인건비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가변 실비 등등 그리고 성과에 따른 연동성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 한 개 기관이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것을 지금도 묵시적으로 서로 이제 카톡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정했지만 실제로는 이 2개를 다 공식화시켜서 프로페셔널 프랙티셔너들이 보다 책임 있게 실제 예산도 운영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부 부담을 분권화시키는 것을 중환자 체계, 의료 대응 체계에서도 이렇게 효율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도 아까 있었던 그런 좋은 대응 체계 예컨대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50% 워크로드가 줄었다면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50% 인건비를 그대로 보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이거를 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프로페셔널 역량을 활용할 수 있듯이 동일하게 이제 대학병원 네트워크들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 이 둘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발생을 감소시켜서 시스템 부담, 중환자 시스템에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래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중환자 시스템 안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기함으로써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발생이 되면서 의뢰할 때 일정 비용을 그 예산 안에서 10% 혹은 5% 정도를 분담하도록 한다면 실제 덜 발생시켜서 중환자가 덜 발생시키는 지역에 역성과급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체계가 될 텐데요. 이렇게 결과를 관리하는 예산제의 유연성 이 2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핵심은 재원의 운용의 핵심은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결정해 주는 건 너무 늦고 지방에서 각각 분권화된 체계에서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해서 그리고 사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걸 실시간으로 논의를 통해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보험자는 이 의료기관 그룹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목표와 일정한 재원 크기라는 걸 인구 기반으로 정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위험에 따른 그 선제적 투자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손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서비스 디스럽션 때문에 그 재원이 오히려 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돈을 선제적으로 거꾸로 써서 예산제 방식으로 미리 나눠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의 개인으로 그걸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대 박재환입니다. 저기 앞에 우주환 교수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의료 체계에 대해서 조금 해외 사례를 고찰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예. 예. 본 슬라이드는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가 처음 이제 코로나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처음에 서지 때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중에 이제 메디컬 서지 일어날 때는 조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이 급성 병상이고 까만색이 코로나 환자 점유율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급증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병상은 크게 모자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ICU 병상인데요.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이제 이탈리아의 롬바디 지역이라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롬바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서지 때, 그러니까 메디컬 서지 때
ICU 병상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꽉 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사망자 수가 이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급성기 병상하고 그 ICU 병상하고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X축은 급성기 유럽에서 급성기 병상이고 Y축은 ICU 병상인데 보시다시피 상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급성기 병상은 최대 이제 3배 차이, ICU 병상은 국가마다 이제 7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ICU 병상이 적었던 이제 스웨덴 이런 거의 많은 나라들이 2배 가까이 ICU를 증가를 시켰고요. 독일과 같이 ICU 병상이 원래 많은 나라는 크게 증가시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빨간색은 이제 그 누적 급성기 병상 입원 일수고요. 오른쪽은 ICU 병상의 누적 입원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확진자 수를 소팅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거 보이지만 크게 상관성이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누적 확진자 수 이외에도 인구 구조, 검사 과정, 치료 방법, 전달 체계, 지불 제도, 의료 체계, 뭐 예산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코로나 환자 입원 비율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56%나 입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입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랭크 오브 스테이도 입원 일수도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국가마다 이제 정책이 다르고 또 의료 자원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ICU 병상도 네덜란드 같은 건 5.4%,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7%밖에 ICU 입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여러 이제 발생률도 영향이 있을 거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의료 체계 또 지불 제도 이런 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초기 이제 메디컬 서지시 병원이 어떤 대응을 했느냐, 우리나라 좀 비슷한데요. 다른 병동을 감염병 병동으로 전환을 하거나 ICU 베드로 전환을 하거나 특정 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거나 회복기 환자 격리를 위한 트랜지션 센터를 활용하거나 민간 병원, 특히 공공의료 중심인 유럽 국가에서 민간 병원을 활용하거나 군병원 활용, 병상의 여유 있는 타 병원으로 환자를 전환하고 유휴 병상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우리나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또 유럽 국가에서 이제 의료진 확보 방법인데요. 의료진을 그 전문 의료진을 과업을 재배치, 또 의료 인력을 재배치, 의료진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거나 군 의료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 의료진 활용, 필수 의료진 추가 모집, 퇴직한 의료진 활용, 의과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국외 의료진 입국 장려에서 활용하고, 의료진의 정신건강 웰빙을 지원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자녀가 학교 폐쇄 시 가지 못한 아동 돌봄을 지원하고 기타 무료 이동 주차 예약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의료 장비 PPE 같은 수급 방법인데요. 타국가에서 수입, 국내 생산량 증가, 타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가격 제한, VAT 사양 조정, PPE 사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 PPE 장비에 대한 압류, 이런 건 민간 자원을 압류해가지고 공공으로 썼다거나 탈중화된 협력, 그리고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좀 흥미롭게 찾은 논문이 있는데, 이제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공이 굉장히 작고 대부분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협상력이 굉장히 강하고 국가도 여기에는 의존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고소득층 환자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문제와 파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민간 의료기관의 현금 유동성 경색과 자금난이 있었습니다. 환자 수, 의료 이용률, 의료 수요액이 모두 감소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감염 관리라든지 중환자 관리, PPE 사용 등으로 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민간 보험이 공공보험으로 상환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가격 책정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코로나 환자의 진료를 많이 거부를 하게 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가 발생하고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종, 까다로운 입원 기준으로 인해서 입원이 힘든 상황도 발생하고, 또 이제 어떠한 국가에서는 아예 그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이제 치료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추가 비용을 환자한테 과도하게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부족으로 해서 의료진이 위험에 처하고 의료진의 데모, 퇴직, 출근 거부 등이 다량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민간 관계의 거버넌스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전부터도 공공민간 사이의 불신이 워낙 컸었는데 그것이 이제 긴장이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민간 의료기관의 문을 닫기도 했고 또 대형 큰 민간 의료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협상을 유지해서 이 기회에 가격을 올리는 적도 있었고요. 정부는 이제 어떤 부족한 자원을 가압류하려고 했었으나 많은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EMR 데이터나 환자 정보를 정부에 잘 제공하지 않았고 공공민간의 연계 협력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고 합니다. 다음 보고서는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건강보장 적용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에서 잘한 점은 검사율을 높였다거나 3T, IT 인프라를 잘 활용했다는 점, 또 코로나 검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또 격리에 대한 지원, 자가격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조치 등등에 대해서 한국은 특히 잘했다고 OECD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메디컬 서지시 대응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좀 전에 나왔듯이 3S, 인력, 그리고 장비, 그리고 스페이스, 음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유분 확보, 군 의료진의 역할 부여가 중요하고 의사외 타직역,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해서 미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스크, PPE, 벤틸레이터, 필수 약제 등의 수급을 미리 확보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수 생활용품, 안전용품, 특수 약제에 대해서 미리 가격 통제, 수급 조절 모니터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ICU 병상은 충분히 여유분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OECD ICU 부분도 보시다시피 독일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영국하고 사실 비슷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ICU 베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메디컬 서지를 크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처럼 그렇게 큰 초기에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ICU 병상 점유율,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은 X축은 의사 수, Y축은 간호사 수, 의사와 간호사가 다 부족한 나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가 굉장히 오버로딩이 사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OECD에서 또 얘기하는 게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인데요. 아까 전에 이영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발견, 예방, 대응, 회복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사실 해결돼야 되는 거. 사실은 EMR 정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서베일런스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잘 활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계 활용 문제를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공공보험 데이터는 우리나라도 잘 활용을 했고요. 외국에도 잘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확진 환자를 실시간으로 어디서 가든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동량정보 제가 이제 다른 연구를 하면서 일선의 보건소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별로 이동량 이런 걸 잘 모니터링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버스, 지하철, 톨게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하는 API가 잘 정부 삼장돼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경우가 많고요. 지역별로 감염병 아까 전에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다양한 취약성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도에서 제공해주지 못한 점 다른 나라에서 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재택 환자 모니터링에 상당히 다양한 제한점이 있겠지만 특히 재택 환자 모니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확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Privacy, Security, Resilience, Connectivity, 그다음에 Qualification, 그다음에 Interoperability, 그다음에 상환 Reimbursement, Legislation, Governance,
뭐 컬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극복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와 코로나 방역 방향성인데 그 유럽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고 이제 동양 국가에서 초기 대응에 성공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와 권위적 거버넌스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영국과 스웨덴이 보건의료 재정 긴축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봉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정부 관리의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CDC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했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같은 경우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이가 별로 없다, 역량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보건의료 지출이 뭐 보시다시피 ICU 베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풍족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뭐 그 연방 담당 기관과 지자체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고 잘 돼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다양한 3T, 그다음에 건강보험제도의 포괄사 IT 인프라, 뭐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브리핑 정보 공유, 병상 확보,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일조를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은 뭐 그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에 예를 들면은 안정적인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또 초기에 이제 과학 자문 그룹의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 좀 보장하지 못했다. 초기에 집단 면역이나 이런 걸 좀 우왕좌왕하면서 시기를 많이 놓쳤다, 이런 것도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10년 전부터 있었던 그 보건복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예산도 줄고 기관이 통합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한국과 보건의료자원은 보면은 이제 ICU나 큰 이제 차이가 없는데, 주로 보시면 이제 CT나 MRI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한 7배. 그리고 레디올로지스트도 한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큰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되고, 주요 시사점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면 지방 차원에서 표준화도 균등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 지방의 네트워크,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그 정책 결정 과정에 굉장히 그 투명성, 그리고 집단적 사고, 그룹 띵킹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교차 자문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그 초기에 정책 결정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은, 강점은 넘어가고 약점을 보면은 이제 의료인 수 부족, 그다음에 지역과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그다음에 의료 적응은 민간지도, 의료 재원은 공공 통제로 인한 갈등이 있고요. 또 의료 정보 시스템 표준화 연계 부족, 그다음에 필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불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로 분류된 것들이 감염병 이외에도 다양한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든 이제 필수의료에 속하는 과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 공공의료,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에는 공공의료가 몇 개, 응급이라든지 몇 개에 국한됐다면 현재 확장된 필수 의료는 사실 내외산소를 다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치매, 모자보건, 심내, 응급, 감염병 뿐만이 아니라 재활, 정신, 장애인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 수직적인 체계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이죠. 신종감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감염병 전문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이 그동안 많은 사실은 딜레이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사실은. 그리고
감염내과도 현재 모든 필수 의료가 지금 지원자 부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지불제도 보상, 현재 행위별 보상에서는 총 비용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인력 행위량에 상관없이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행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수익은 직선을 그립니다. 그 중간에서 손익분기점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수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과소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고 그 위로 발생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팽창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갔고요. 따라서 수가만 얘기하는데 수가도 중요하지만 행위량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벌써 7년 전이 됐죠. 그때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원가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 있는 것이 행위량입니다. 현재 행위량을 봤을 때 2배 정도 행위량이 늘어야지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행위량이 적고 투입 비용이 큰 대표적인 의료 서비스 외상, 신종 감염병 진료, 장애인 재활, 미수가 진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시설 인력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비해서 행위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이제 공공 필수 의료가 해야지는 평소에 어떤 공공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디컬 서지에 대비하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수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수직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수직적인 거는 잘 되는데 의료 쪽으로 넘어가면 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잘 안 됩니다. 의사나 이런 쪽으로 병원 쪽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춘 지불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착한 적자 보존이나 정책 가선 한계가 많습니다. 착한 적자 보존은 공익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없앨 수가 없고요. 공익적인 진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오히려 커집니다. 착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진료량을 느리고요. 착한 적자에 대한 기준점이 불분명해서 어디까지가 환자를 잘 안 보아서 게을러서 그런 건지 어디까지가 착한 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가에 대한 이중 계산 문제가 있고요. 착한 적자의 논리로 기재부 설득이 어렵습니다. 정책 가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행위량에 근거해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진료 패턴 변경을 하기가 어렵고요. 기존 진료에서 얻은 이익이 1억이다. 그러면 1억만큼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원가에 기반하지 않아서 민간병원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원을 지금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고 보조를 제외하면 4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건강보험의 전체 지출은 한 86조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이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10%만 떼와도 8조 6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뿌릴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블렌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서 했던 것들이 지불 제도를 다양하게 블렌딩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그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예산제로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구매력이가 보험자가 구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불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통해서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자와 개발 의료 제공자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양질의 의료의 질과 양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가만 계약합니다. 가격 단가만 결정하고 심사 청구와 지급은 심평원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는 병원이 돈이 많이 든 환자만 많이 보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주환 교수님 말씀 가치 기반 지불은 뭐냐면 보험자가 그 의료기관 아니면 지역을 가치 기거를 했을 때 우리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불 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떤 지원 그 비용이 지원이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 결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 그 수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위량을 다 합한 그런 그러니까 비용 보존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병원마다 그 원가 구조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비용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 비용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대로 가져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지속하지 않고요. 또 현재 MZ 세대가 지금 현재 그 필수 의료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젊은 의사들은 주 40시간의 그 전문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퐁당퐁당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퐁당퐁당했죠. 근데 앞으로는 퐁퐁당 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는 현재 있는 상황, 현재 있는 걸 다 인정하고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요. 노모티브 어프로치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 예산 구조를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는 평균적으로 있는 거를 평균할 수밖에 없지만 노모티브 어프로치는 개별 사례로도 가능하고요. 현재 인력이 2배로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추는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토론토의 어린이병원은 의사 수가 8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오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묶어주는 게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별수까지는 각자 도생이죠. 그래서 환자를 빼앗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협업이 안 되죠. 근데 협업이 증가하게 되고 내가 꼭 내 환자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환자를 전원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 정보가 필요해서 IT를 스스로 개발하게 됩니다. 의사의 자율성이 증가되고 의료 배분의 합리성이 증가되고 특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공공의료에 합당합니다. 행위별 수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가를 결정하고 행위에 따라서 환자를 뺏어가는 구조라면 예산제는 필요한 수요에 맞게 지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클로즈라고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클로즈 시스템, 오픈 시스템 수까지라서 자유롭게 다 풀어주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나 총 예산이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클로즈 시스템은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하는 근거는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딱 한정된 수요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급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나 이런 걸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예산제나 이런 방식이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지고 행위량이 줄어들고 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블렌딩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우리가 급여에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그 기본급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정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또 행위량이 또 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행위별 수까지나 인센티브 방식이 또 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오주환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이 중요한데 지역과 그 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지자체 예산 넘기겠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보험입니다. 보험이 굉장히 리지더티가 엄청 강하고요. 그것이 유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역에 맡기고 지역에서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역에서 그 지역의 니즈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불제도 유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필수 의료도 마찬가지. 현재 모든 필수 의료에서 지방에서 똑같은 의사를 고용하려면 서울의 의사의 봉급의 2배를 줘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는 의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급여를 이렇게 주겠다. 의사는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자율로 결정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는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 유연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말씀드렸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건강보험이라는 생각을 잘 안 했죠. 지금까지는 기재부 예산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사실은 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떼서 공공의료에 맞게 합리적으로 유연화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표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정책적 니드가 지역의 정책적 니드를 반영을 해서 평상시에 이 메디컬 서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그때 일반 예산을 투여해서 행위별 수가 하에서 고정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러한 공공의료의 튼튼한 어떤 서비스 체계가 기획교육, 프로세스 관리, 평가 등이 지원을 해준 방식이 합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우리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들어보면서 우리 그 오장 교수님은 코비드와 난 코비드, 그다음에 방역과 의료 이런 게 시너지냐 트레이드오프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대비를 해주셨는데 김재현 교수는 우리 저를 포함한 이전 올드 제너레이션의 히스토리컬한 접근, 당연히 의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쪽에 매여 있었던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불제도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요즘 세대에 맞게 MZ 세대에 맞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우리 정책 입안자들부터 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설득력 있게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앞으로 좀 노력해서 뭔가 반영을 해주면 좋겠고, 우리 이종구 교수가 전에부터 지방자치를 더 강화시켜서 해서 지방분권으로 가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하신 분들 쭉 들어보면 흐름이 거의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